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안재호 박사 유튜브 철학교실 18-1과 칸트의 정언적 명령과 나치 관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장 한나 아렌트와 예루살렘 재판. 세계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치 지도자들은 전범으로 전부 다 체포될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수많은 유대인들의 체포를 주도한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집단 거주지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절멸 수용소,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전 이후 숨어져 있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정보원 모사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압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만에 대한 특별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려졌고, 이에 대한 보도가 바로 한나 아렌트 유명한 책인 악의 진부성이라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악의 일상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Banality of Evil입니다. 자,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법정 증언을 보고 또 역사적 증거를 이용하여 아이히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을 남겼습니다. 자,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자기가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유태인 학살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 상부의 명령과 법을 따랐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자, 아이히만 나치가 유태민족의 학살을 수행하도록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렌트가 고발하고 있는 악의 진부성입니다. 그는 히틀러와 같은 유태인에 대한 광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는 단지 공직자로서 역할만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렌트 지술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성실한 가장이었고 또 동시에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쇼킹한 일이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정에서는 아주 성실하고 자상한 가장이요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일상성 또는 악의 직범범한 모습이죠. 자, 그러나 이 아이히만은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을 옹호했고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는 특히 칸트의 유명한 정언적 명령을 정확히 외웠습니다. 자, 정언적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행동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영어로 하면 act only according to that maxim whereby you can at the same time will that it should become universal law. 독일어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제2장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적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은 칸트의 유명한 네 가지 어떤 정언적 명령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다음 뜻이 뭔가 궁금하시죠? 요즘 우리 현이 유행하는 말로서 다는 하건대 그런 말 쓰죠. 다는 큰데 나는 무슨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쓰죠. 이때 바로 다는 하다가 바로 정언적과 같은 뜻입니다. 캐테고리컬가. 따라서 정언적 문장에서 바로 단언적 문장이고 달리 말하면 정언적 또 명령이라는 것은 단언적 명령이고 또 토를 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바로 정언적 명령 또는 단언적 명령의 참뜻이죠. 무조건 토 달지 말고 바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딱 하나에 딱 한 데 따르면 자, 한마디로 다시 이것은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죠. 무조건 수용해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명령은 자, 보편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universalizability의 원리라고 불리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도덕규칙의 여러 어떤 보편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행동 준칙 있죠. 준칙 또는 준칙 이런 맥심인데요. 맥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 가치관 또는 철학 등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는다. 그게 나의 신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행동 준칙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만의 준칙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칸트의 정언명령은 한 사람의 행동 준칙이 보편적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행동 원리로서 행동 준칙은 바로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에 대한 크나큰 공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칸트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요청은 도덕적 행동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보편화 같은 그런 가능한 행동은 그대로 하면 나쁘지 않다는 말이죠. 자, 이처럼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 universalizability 명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어쨌든 옳은 것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악행 있죠. 또는 나쁜 행동 또는 범죄의 특징은 첫 번째, 사적이다고 좀 말이죠. 개인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관심이 있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 따라서 악이나 대부분의 잘못 또는 범죄는 결국은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혹은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죠. 감정적인 개인적인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악의 시험을 당할 때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 명제를 한번 기억하시면 최소한도 그런 악이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다 또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의 이런 보편화 이루어져서 이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도덕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성격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칸트의 보편성 원리를 그냥 형식주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자, 이런 정원적 명령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말하지 않고 단지 규칙만 말하고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은 도덕의 어떤 필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편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악행이나 또는 범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행동 준칙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건 다 아시다시피, 자, 보편화 원칙이죠. 모두가 쓰레기를 버려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세상은 결국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행동 준칙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칸트의 정언적 명령과 비슷한 사상으로서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이 있고 또 공자님의 소극적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명칭입니다. 자, 황금률이라는 골든 룰은 뭐냐면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로서 이는 성경책 누가복음 6장 31절 예수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황금률이죠. 보편적인 규칙이다.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동양에서도 공자님을 자, 소극적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기소불용 물시 어인이라. 즉,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런 바로 뜻이죠. 자, 이처럼 공자의 가르침은 예수의 그 가르침의 부정적 관점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는 형식으로 표현돼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 또는 부정적 황금률이라고 한번 명칭을 주어봤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자, 그러나 칸트는 어떤 도덕 규칙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예수님과 공자님은 도덕의 어떤 상호성했죠. 리시프로시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장 아이히만의 칸트 어떤 규칙의 남용. 아이러니컬하게도 냉혈한 나치 장교인 아이히만은 평생을 칸트의 의무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칸트의 정언적 명령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이만의 문제는 이 원칙을 가지고 행동했더라면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도덕 철학은 결코 홀로코스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Never. 절대 안 되겠죠. 자, 이 아이만을 보면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히틀러하고 비슷한 시대입니다. 총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학창시대 칸트의 실천적 비판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태인을 숙청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순간 그는 벌써 칸트의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칸트의 어떤 보편적 의무 규칙이 제가 국가에 의해서 범죄가 합법화되는 시대죠. 나치스 시대에는 결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 왜곡을 했습니다. 내 행동의 원칙은 히틀러 총통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 그는 나치 정권에서 잘 살기 위해서 철학을 왜곡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홀로코스트 시대에서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아이만은 칸트 실천 철학의 정신을 전혀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표명하기 위해서 칸트 윤리의 지식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홀로코스트에서 히틀러 정권과 협력한 것은 칸트의 정언적 명령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Never. 제4장 정언적 명령의 두 번째 공식. 자, 아이만 재판에서 언급한 칸트의 의무 정언은 정언적 명령과 다르지 않다. 같은 말이죠. 의무란 말이 바로 어떤 정언적 명령이다 뜻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자, 정언적 명령의 첫 번째 형태는 의무의 어떤 보편적인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이번에는 자, 인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humanity.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인간성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라. Act in such a way that you treat humanity whether in your own person or in the person of any other, never merely as a means to an end, but always at the same time as an end.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덕의 그 개념이 있죠. 저 인간성과 어떤 인간을 이해됩니다. humanity와 person.
다른 텍스트에서 보면 칸트는 인간성을 본성적 인간, 호모 누메논과 연결시키는 반면에 인간은 펄스는 현상적 인간, 호모 피노메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휴머니티는 호모 누메논, 펄스는 호모 피노메논. 자, 이거 첫 번째였죠. 이런 본성적, 본래적 인간은 인간의 원형 또는 이상적인 어떤 인간을 의미한다. 이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간 있죠. 아담과 비슷한 개념이란 거죠. 그 반면에 현상적 인간은 실제 인간이고 바로 경험적인 바로 나와 완전한 거죠. 자, 인간성으로서의 본성적 인간 또는 이것은 도리어 인간의 어떤 공통성 또는 인간의 보편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요. 인간들 사이에서 너무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인간의 공통성을 갖다가 인식하기 힘듭니다. 이런 거죠. 저게 인간이야 이를 말할 때 그때 그 너무 다르단 말이야.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처럼 과연 인간의 공통성이 있나 없나 그런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칸트는 뭐냐면 인간성과 인간을 구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마주친 인간과 인간성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성 있죠. 휴머니티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리고 또 칸트는 보편적 개념, 즉 인간의 본성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어떤 경험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본질이 있죠. 즉 인간의 이성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의 또 본성이라는 거죠. 휴머니티다. 자,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서 대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인간을 일터나 또는 그런 만나는 경우는 그걸 수단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 우리는 노동력을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들의 인간성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항상 인격 있는 목적으로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칸트 윤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진실이 되겠습니다. 칸트 자신 역시 그 시대의 노예제도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노예제도.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러죠. 아무도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목적에 대한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창조론에 약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거기 보면 아담을 창조할 때 아까 했죠. 자,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있죠. 뭐 새나 짐승이나 다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하도록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수단이다. 뭐 다른 것들은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인간성은 달리 말하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창조 목적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것에 따라서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선포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경험적이고 다양한 어떤 인간성 속에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통일성을 개념화했습니다. 종합적 통일성. 자, 칸트 철학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다양한 종합적 통일이라는 이 개념이 있죠. 이것은 이런 통찰력은 이론 철학이죠. 소수 이성 비판뿐만 아니라 실천 철학,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